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통해서 새롭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노후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이글 TV 24 제작자 이상우입니다. 본 영상물은 AI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료와 연구문헌을 수집, 조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나간 역사적 사건의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적으로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인물들의 모습과 배경에 대한 이미지는 AI를 사용하여 한 컷 한 컷 직접 디자인하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의 추상적인 인물 사진이나 배경에 대한 그래픽 이미지는 그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 모습이나 환경 구조와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글 TV 24는 미국의 국내외 명소를 찾아 연구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아메리카와 북대서양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바하마 공화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바하마는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을 처음으로 발견 유럽 사회에 널리 알리면서 아메리카 대륙과 세계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국 역사와 연관성이 깊은 곳입니다. 저는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로간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바하마의 수도인 나소 국제공항까지 직항거리 2015km를 3시간 30분 비행하며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하마의 기온은 열대성 또는 아열대성으로 연중 평균 기온은 섭씨 28도를 유지하며 사계절이 항상 여름입니다. 바하마 여행 최적기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이며 이 시기는 건조한 날씨와 온화한 기후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11월 사이는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시기로 여행 스케줄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바하마라는 말의 뜻은 스페인어로 얕은 바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바하마는 29개의 주요 섬과 661개의 작은 섬, 그리고 2389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총 면적 13,493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경기도보다 약간 더 넓은 면적 크기에 총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40만여 명, 수도는 나소, 화폐는 바하마 달러와 US 달러를 사용하며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금융 서비스업으로 영어가 공식어로 사용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 바하마의 GDP는 15빌리언 달러, 한화 약 22조 원, 관광 수입은 총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국민 평균 개인 소득은 3만 1천에서 3만 6천 달러로 소득세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메랄드 바다 물빛과 깨끗한 모래사장, 그리고 아름다운 야자수가 우거져 바라보기만 해도 심신이 저절로 힐링이 되는 천혜의 아름다운 휴양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바하마의 발견과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태어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76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포르투갈은 세계 무역 항로 탐험 및 개척의 패권을 다투는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일찍이 1484년부터 포르투갈의 국왕이었던 존 2세로부터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결국 1488년 거절을 당했습니다. 포르투갈 왕 존 2세로부터 1488년 재정 후원을 거절당한 콜럼버스는
4년 뒤인 1492년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 베르디난드 2세 왕과 카스틸의 이사벨라 1세 여왕에게 아시아로 항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결국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산타페 항복이라는 계약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때 체결된 계약서는 카스틸의 이사벨라 1세 여왕과 아라곤 왕국 페르디난드 2세 왕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사이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계약 문서로 1492년 4월 17일 스페인의 그라나다 산타페에서 체결되었으며 역사적인 기록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 계약 문서인 The Santa Fe Capitulation의 목적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질 탐사 항해를 착수할 조건들을 요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콜럼버스의 칭호와 특권은 해양 제독, 총독, 그리고 그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땅에서 총독의 지위와 칭호를 받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새로 발견된 토지에서 얻은 무역이나 재산에서 얻은 순이익의 10%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스페인 왕실은 5분의 1을 스스로 유보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또한 그의 해군성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상업적 관할권과 원정의 8분의 1을 기부하고 같은 비율로 수입에 참여할 권리도 얻었습니다. 이 문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세계 역사의 폭넓은 변화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15세기에 체결된 산타페 캐피슐레이션스, 산타페 항복 문서에서 스페인 왕실과 콜럼버스 사이에 맺어진 자본주의의 숨겨진 실체를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산타페 항복 계약 문서에 서명이 끝난 다음 1492년 8월 3일 세 척의 함대를 이끌고 스페인 남부의 항구인 팔로스 데 라 프론테라에서 출항했으며 먼저 스페인의 카나리아 섬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약 한 달간 머물면서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끄는 세 척의 함대는 니나, 핀타, 산타 마리아였으며 콜럼버스와 탐험대의 목표는 아시아로 가는 서해 항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1492년 9월 초 배들은 서쪽으로 진로를 받고 항해하기 시작했으며 바다 위에서 몇 주를 보낸 후 탐사대원들은 그들의 임무가 실패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1492년 10월 10일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으며 콜럼버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에게 3일 이내에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되돌아가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 반란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이끄는 세 대의 함대는 바하마 제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1492년에 8월 3일 스페인 남부의 항구인 팔로스 데 라 프론테라에서 출항하여 푸른 바다를 약 10주 동안 계속 항해한 끝에 드디어 10월 12일 카리브해의 바하마 제도에는 한 섬을 발견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섬은 콜럼버스와 탐험대에 의해 산살바도르라고 이름 지어졌으며 지도에서 붉은 점과 붉은 선줄이 그어진 곳입니다. 콜럼버스 자신과 탐험대원들은 모두 그들이 아시아와 가까운 동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가리켜 Indigenous People, 즉 인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와 탐험대들은 같은 해 1492년 12월 6일 히스파니아 섬, 현재의 도미니칸 공화국과 하이티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의 모든 원주민들을 통틀어서 오늘날 현재까지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미국의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가 1934년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부터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여 쉬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미국 내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는 기류와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와 지방정부들이 현재 원주민의 날을 인정하는 반면에 또 일부는 여전히 전통적인 콜럼버스 데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둘 다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해 탐사 기록에 의하면 콜럼버스는 총 4차례의 신대륙 탐사를 했으나 북미 대륙, 즉 미국과 캐나다에는 상륙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미 대륙의 발견에 대해서는 AD 1021년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이 북미 대륙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일찍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들이 이주해 정착해 살았던 것, 또 이탈리아의 조바니 카보토를 포함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북미 대륙이 발견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북미 대륙은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1492년 10월 10일 바하마의 산살바드로 섬에 상륙했던 콜럼버스와 탐험대는 그해 12월 6일에는 오늘날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상륙 히스파니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1493년에 다시 바하마로 돌아온 콜럼버스는 해안작전 기지를 동쪽으로 약 1120km 떨어진 히스파니올라 섬으로 옮겼으며 아메리카 최초의 영구적인 스페인 정착지였던 라 이사벨라를 설립했습니다. 스페인 왕국은 1492년에서 1493년 사이에 새로 발견한 신대륙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하마 주변의 여러 섬과 중앙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신대륙 원주민들의 운명도 함께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하마 제도의 사람들은 스페인 왕국의 점령으로 강제노동, 노예로 팔려갔으며 처형을 당한 등 순화의 역사 속에서 1717년 영국의 식민지로 점령되었으며 1973년 7월 10일 자주 독립때까지 325년 동안 영국의 통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계기로 스페인을 포함한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 유럽의 열강들이 신대륙을 향한 식민지 확보와 영토 확장 경제에 뛰어드는 세계사적 대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해양 강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국제관계에서 영토 식민지화의 번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르데실라스 추리를 1494년 6월 7일 로마의 교황청 중재로 맺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와 영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토르데실라스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1494년 6월 7일에 서명된 토르데실라스 조약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유럽 밖에서 새로 발견된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스페인은 한 선의 서쪽의 땅을 주장했고 포르투갈은 그 동쪽의 땅을 주장했으며 카보베르데 제도에서 서쪽으로 약 370리그로 2045km 떨어진 땅을 스페인은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1리그는 3.452마일이며 5.52km로 환산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관찰되는 뚜렷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란 언제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의 편이 아닌가를 역사를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토르데실라스 조약의 진정한 수혜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으며 모든 세계 식민지 영토 분배는 뚜렷하게 두 나라가 독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는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우주 경쟁 시대에도 예외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와 원주민 모두에 대한 잘못된 관리와
학대를 포함하여 히스파니올라에 대한 잔인하고 폭군적인 통치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1500년에 체포되어 스페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히스파니올라 도미니칸 공화국과 하이티의 주지사로서 콜럼버스의 통치는 재판 없이 식민지 주민들을 함부로 채찍질하고 처형하는 것과 토착민 타이노 사람들의 노예화와 학대를 포함한 잔인함과 폭정에 대한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과 히스파니올라의 다른 관리들은 콜럼버스의 잘못된 행정관리와 권력 남용에 대해 스페인 군주인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왕비에게 불만을 상소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지 보고와 불만을 접한 스페인 왕실은 스페니올라의 현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왕실위원인 프란시스코 데 보바딜라를 히스파니올라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현지 조사 후 조사관 보바딜라는 식민지의 관리에 관여했던 콜럼버스와 그의 형제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사슬에 묶어 스페인으로 송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으로 송치된 후 콜럼버스는 총독의 칭호를 박탈당했으며 그는 나중에 석방되었고 심지어 1502년에서 1504년의 네 번째 항해를 위한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권력과 명성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506년 5월 20일 54세로 그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수세기에 걸친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의 탐험과 식민지화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문화적, 인구 이동과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긴 말은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는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처음 바야돌리드의 프란체스코 회 수도원에 안치된 후 세비야의 라스 쿠에바스 카르투시오 수도원에 세워진 가족 영묘로 옮겨졌습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정과 맺은 1492년 4월 17일 체결한 더 산타페 캐피출레이션의 문서에서 그에게 부여된 과대한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분에 넘치는 치부의 기회는 콜럼버스를 용감한 탐험가의 위치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치로 급부상시켰고 또 인생이 빠른 몰락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콜럼버스의 몰락은 스페인 왕정과 관련된 그의 재산과도 깊은 정치적인 연계성이 숨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사 속에 쓰여진 콜럼버스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서 그는 분명 위대한 탐험가이자 시대의 영웅이었으며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인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작자는 콜럼버스의 풍부한 항해술과 경험 그리고 나침판의 사용으로 목적하는 인도 항로를 찾지 못하고 신대륙을 동인도로 믿고 착각했던 것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 당시 거리 측정 단위는 리그를 사용했으며 스페인은 천문과학과 지리 및 항해술 그리고 수리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형과 거리 측정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봅니다. 콜럼버스와 탐험대원들이 발견 정복했던 바하마 제도에는 잔잔한 바다가 평온을 되찾은 듯 햇볕을 받아 에메랄드 빛을 반사하며 해변에 펼쳐진 깨끗한 물의 알들과 지나간 옛 얘기를 나누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바하마는 모든 지역이 아름다운 낭만의 섬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하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레이트 엑스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거대한 섬들이 하나의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영하는 돼지들이 살고 있는 스테니얼 케이의 돼지섬, 바다 거북이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코코베이, 어린 상어와 수영할 수 있는 캄페스 케이, 이구아나들의 섬인
가이아나 K 등 자연과 인간이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엑스마 지역입니다. 바하마의 대지섬은 수도인 나소에서 쾌속 보트로 3시간, 비행기를 이용하면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그레이트 엑스마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행사들의 패키지나 크루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하겠습니다. 바하마 그레이트 엑스마의 조지타운 공항까지 연결되는 직항 및 항공편도 각 지역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바하마의 그레이트 엑스마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표시된 곳에는 365개의 수많은 무인도를 포함한 작은 섬들이 거대한 하나의 긴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인 그레이트 엑스마는 길이가 60km이고 작은 다리로 리틀 엑스마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엑스마의 수도로 불리는 가장 큰 마을인 조지타운은 1793년에 설립되었으며 2024년 인구 조사 결과 1,500명으로 지도의 박스 안 그레이트 엑스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섬 전체를 엮고 있는 그레이트 엑스마는 사슬띠 모양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209km에 면적 187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레이트 엑스마 섬의 면적은 158평방킬로미터인 반면 리틀 엑스마 면적은 29평방킬로미터입니다. 2022년 기준 그레이트 엑스마 K의 섬 인구는 7,293명으로 집계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작자는 1997년 바하마로 크루즈 여행을 왔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여행입니다. 바하마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손드럼을 치면서 노래 부르며 특유한 춤을 추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쌓이고 억압된 노예 생활의 분노가 전통 드럼을 두드리고 흔들고 춤추고 분출시키면서 한 맺힌 삶의 역사를 문화예술로 승화 발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원주민들이 활기차게 드럼치던 그 모습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드러머들을 다시 만나보기 위해 수도인 나소에 있는 광장의 그 옛 길거리를 찾기 위해 호텔을 벗어나 그곳 바하마 사람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1.25 주고 달려봤습니다. 버스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열어젖힌 버스 차창 사이로 바람과 먼지가 함께 휘날렸습니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비춰지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모래사장, 평화롭게 늘어선 야자수림의 모습은 이곳이 바로 지상의 낙원인 듯 느껴졌습니다. 비좁은 버스칸에서 강한 햇볕에 걸린 그들의 구릿빛 얼굴과 하얗게 드러난 이빨을 보면서 바하마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소항과 인접한 시내길을 나섰지만 추억 속의 드라마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추억의 그 길거리에는 드럼치는 드러머의 목각이 우두커니 서서 오가는 행인들을 내려다보며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각 밑에는 수명의 경찰관들이 서성거리며 거리 안전을 지키고 있었고 경찰관에 다가가서 물어본 즉 옛 드라머들의 행방은 이제 그들은 길거리 어디선가 드럼 대신 기타를 배워서 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작자에게 귀뜸해 줬습니다. 세월은 벌써 28년이 지나가며 북을 치고 있던 드라머들은 직종을 병행하여 기타줄을 튕기는 삶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제2회에서 기회와 축복의 땅, 메이플라워와 필그림에 대한 미국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